미국의 유동성이요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들이 너무나 유동성이 많아서 오히려 거꾸로 다시 연준한테 돈을 맡기고 국채를 받아가는 이 RP 계좌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지난 2달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은행들이 이제는 남아도는 유동성이 줄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소진 시점이 3월입니다. 그 우선 지난해 2023년의 세계 경제는 뭐 어땠다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요. 네. 네, 회복의 추세를 잘 타왔죠.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각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글쎄요. 실제로 제 주변을 놓고 보더라도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조금 번 사람 아예 잃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선택과 쏠림이 극대화되었던 2023년이라고 복귀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도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회복이 여타 신흥국이었던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미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갔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더구나 미중의 패권 경쟁 이후에 2023년에 중국의 그 빠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이런 제조업 중심의 신흥시장국들의 경기는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출 종목 더 나아가서 미래 성장과 반도체 중심의 일부 IT 경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1년 동안의 내 수익을 담보했을까를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쏠림이 있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은 아무래도 좀 미국은 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좋았죠. 다른 나라들은 네. 조금 힘들었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올해도 네. 여전히 그러면 미국은 좀 좋은데 뭐 나머지 국가들은 뭐 힘들어하는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네. 좀 어떻게 될까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더 심화된다. 그럼 미국은 더 좋아지고 나머지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경기랑 자산 가격이랑 약간의 시차를 두고 얽혀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둔화되더라도 미국이 좀 덜 성장한다면 미국이 좀 더라고 네. 놓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한국 경제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미국의 성장세에 따라가기보다는 한국만의 성장 동인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더 다운사이드 리스크 뭐 최근에 오늘 1월 12일 날이 이제 녹화 날인데 오늘 뭐 1월 10일 부동산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를 터치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PF 쪽에서의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24년 상반기 한국 경제를 상당히 억누르는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올해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한마디로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미국도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뭐 문제가 있다고 뭐 네. 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네.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물 경제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저 개인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GDP 그로스라는 거 현재 미국의 3분기 2023년 3분기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4.9% 거의 5% 남짓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초중반이니까 거의 잠재 성장률의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앞으로 미래를 나타나는 선행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흔히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면을 나타낼 수 있는 서베이 지표들인데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4개월 내에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만 놓고 보면 과거에 1970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해 왔을 때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비스업 지수도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서 50.7포인트까지 즉 기준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좋았지만 향후 모멘텀은 계속해서 경기 둔화, 여차하면 침체 국면까지도 시사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물 경제랑 왜 이렇게 괴리를 나타나는 그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역시 유동성. 네, 그 수많게 풀었던 유동성의 효과가 경기의 이런 침체 우려를 잠식시키면서 오히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가장 근원에는 탄탄한 미국 교역을 바탕으로 한 소비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지난해 1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이밍은 여전히 지속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는 침체 국면에 여러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돈의 힘으로 지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네. 결국에는 이게 뭐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매우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잘 이끌어왔는데 네. 문제는 이 돈의 힘이 워낙 강력하면 실제로 사람의 심리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자산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도 투심의 개선이라고 보지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도 심리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의 최근에 AI 혁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GDP 그로스를 끌어올리면서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근간에는 돈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과 달리 돈의 힘이 돈이라는 것은 정부가 뿌릴 수도 있고 민간 자체에서도 생성될 수 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동인이 다 워킹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미국의 유동성, 이 돈의 힘은 민간 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네. 데이터를 보면 민간 쪽에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 네. 우리가 1년 내내 매크로 그러면 지겹도록 들었었던 연준. 네. 그 연준이 계속해서 본원 통화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컸었는데 올해 2024년 특히 1분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해서 네.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경기도 그렇고 뭐 자산시장에서의 투자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에서 유동성을 막 강하게 공급을 했었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왜 그랬는지랑 그리고 네. 반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죠. 음. 네, 코로나의 팬데믹. 네. 그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장이 멈추고 상당한 실업률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대부분 투심이 다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정부 당국자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미국 재무부죠.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도 그렇고 금리를 낮추면서 상당히 유동성을 공급했었습니다. 그 돈들이 실제 기업들을 구제해냈고 그런 기업들은 고용을 이끌어가면서 차츰차츰 소비를 이끌린 것처럼 보이죠. 더구나 거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하게 탈세계화를 선언하면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부스팅했고요. 이 모든 네. 것들이 세 가지 면에서 합이 이끌었던 것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공포감을 자아냈던 게 인플레이션 압력. 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이례적으로 가파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빨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QE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직매입했었던 중앙은행이 국채라든지 부동산에 직매입했었던 QE 프로그램의 180도 버전이 QT라는 것을 양적 긴축이죠. 그런 것들을 1년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단행했기 때문에 많이 풀렸었던 유동성이 1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흡수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흡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서의 부채 계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풀었던 돈 때문에 이번에도 뭐 경제 성장률이 막 그 잠재 성장률을 막 초과해서 막 5%씩 막 달성도 하고는 있지만 줄이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조만간.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올해 네. 미국의 경제는 작년을 기대하면 안 되는 수준인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그 효과가 이제 네. 감축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교롭게 또 간밤에 월드뱅크에서 2024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고요. 미국의 성장률이 1.6%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2023년에는 한 2.4% 정도 성장한다는 전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의 앞자리가 2에서 1%대로 바뀌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주요 IB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이런 해외 IB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프로젝션 전망치를 쭉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그 언저에는 자칫하면 역성장, 네, 성장이 뒷걸음질치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둔화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둔화가 플러스 성장에서의 둔화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정의할 수 있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끌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거기에 변수가 하나 있죠. 2024년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재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 대선. 과거의 행적들을 놓고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든 또 돈의 힘으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다. 네. 그게 올해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3분기가 4.9% 네. 성장했는데 지금 아마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에는 역성장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다. 네, 보통 2024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의 터를 놓고 봐서 미국의 성장률이 물론 전분기 연율인데요. 네. 약 한 5% 수준에서 자칫하면 마이너스 1%까지 드라마틱하게 한 6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고 내려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네. 뭐 어떻게 전 세계 뭐 특히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한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약 한 67%가 소비 경제인데요. 미국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수입 수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리쇼링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생산 공정을 가져오곤 있지만 그래도 그 속도 자체가 좀 더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규모 대외 경제, 개방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한테는 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네. 말한 대로 어쨌든 뭐 1분기든 2분기든 상반기에 뭐 역성장도 우려하고 있는 정도라면은 네. 뭐 그게 미국 주식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뭐 네. 향후 6개월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 주가는 기업들의 어닝의 프락시, 대리변수이니까요. 그럼 미국 기업들의 어닝 컨센서스, 추정치가 어떠냐를 보고 보면 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종목에 따라서 분명히 온도차는 있겠지만 작년보다 성장세는 둔화된다. 자칫하면 잘못 종목을 선택하면 오히려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네. 뭐 그 파월 네. 의장이 뭐 지금 올해는 좀 금리도 뭐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희망 섞인 멘트를 한 게 뭐 고작 며칠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지금 시장의 어떤 전망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연준의 피보팅, 즉 이전의 스탠스와 180도 바뀌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바뀌는 그 시점이 3월 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지금 3월 정도다. 네, 3월 FOMC 가능성이 높다라고 손을 들고 있어요. 네. 엄청 빠른 거죠. 네. 왜냐하면 12월 FOMC에서 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피버팅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하고 있고, 그런 결과물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터치하다가 12월 FOMC 전후로 해서 3% 중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로 살짝 고개를 든 상태인 것이죠. 이전보다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연준은 시간의 문제이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것에 상당 부분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 말치에서 보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피보팅했을 때의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흔히 조금은 어렵게 얘기하면 실질금리가 플러스 될 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아니고 시중금리, 네. 이런 시중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그 부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국면에서 항상 6개월의 터를 두고 연준은 뭔가 변화를 항상 있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연준이 피버팅을 해도 뭐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지없이 12월 FOMC에서 피버팅을 선언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3월 달에 당장 있을 것이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 한 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면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에 시작할 거로 보고 있고, 저희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다만 연준이 제시했던 점도표상에서,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라는 것은 내년도 이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미리 선언할 수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과하게, 좀 더 크게 폭은 클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은 좀 늦게, 다만 그 폭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열의 6명은 지금 3월에 오히려 내릴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 어떤 희망 섞인 얘기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CME 선물시장이라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의 선물시장이 있어요. 선물시장이라는 게 가장 빠른 정보를 갖고 가장 크게 베팅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컨센서스가 미국의 국채금리의 향후 향방을 저희가 좌우한다라고 이미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고 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확률 자체가 3월 달에 한 60%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어요. 물론 한 2주 전에 비해서 확률 자체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변수라는 것이죠. 더구나 플러스 그것의 결과물로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8%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중후반인데 미국의 10년물 그러니까요. 국채금리는 3%
중반을 가리킨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그 폭 자체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베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낮게 보는 이유가 뭔지 좀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뭐 두 가지죠. 왜 굳이 이렇게 3개월 뒤에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는 건지 3개월 뒤에 왜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건지 왜 그렇게 베팅을 하는 건지 1년에 8번 기준금리 회의가 있습니다. 네. 1년에 8번 중에 몇 번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8번 FOMC가 있는데 0.25%포인트씩 기준금리 인하하면 8번 뒤에는 얼마가 내릴 수 있다. 그 폭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미국의 5.5%인 기준금리 상단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라 그러면 약 한 150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1.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인하를 할 것인가? 한 5번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것을 3, 6, 9, 10이라는 분기 말에 아웃룩 프로젝션이 있는 그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례적이지만 다른 때 할 것이냐, 그 셈을 각자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그 3월 FOMC에서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죠.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3분기에 거의 4.9%라는 5% 가까운 성장을 했다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절의 절반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도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라는 것에 베팅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3월부터 내려야 된다 이렇게 뭐 역산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것은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유동성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경제를 어쨌든 떠받치고 있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그 유동성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부채 계정 중에서 역 RP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들이 너무나 유동성이 많아서 오히려 거꾸로 다시 연준한테 돈을 맡기고 국채를 받아가는 이 역 RP 계좌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지난 2달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은행들이 돈이 너무나 넘쳐나서 거꾸로 중앙은행한테 돈을 맡기고 중앙은행한테 돈이 나왔는데 다시 맡겼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맡긴 돈 자체 계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은행들이 이제는 남아도는 유동성이 줄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소진 시점이 3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네. 파산했죠.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살아났죠. 거기에서는 연준의 수많은 지금 한국의 모두 부동산 PF에 하단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BTFP라는 은행 간의 펀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1년짜리였는데 그게 또 만기가 3월 초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월 달에 다 집중돼 있어서 네.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3월 FOMC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면 있을 것이다 라고들 베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빈센트님은 3월은 아니고 조금 네. 더 후반에 조금 더 늦게 네. 그렇지만 더 강하게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뭔가 다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줄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 이면에 나타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2024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끝났다. 연준이 승리했다라는 네. 자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사이드의 압력 자체가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 완전히 끝났다, 해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의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팅 2%에 근접할 만큼 내려가고 있다. 이젠 자신 있다라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빠른 샴페인이다,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임금 상승 압력, 그러니까 임금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임금 상승이 서비스 물가를 계속해서 부스팅하는 이 연결고리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확답이 있기 전까지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 것이 벌써 1월인데요. 한 2달 만에 확인될 거냐? 저의 전망에서는 좀 이른감이 있다. 라고 해서 몇 개월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금리의 인하폭은 더 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처럼 나중에 한 번에 막 빅 스텝 막 이렇게 막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우 예리한 질문인데요.
저는 그 사이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금방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맞습니다. 결정일 텐데. 네. 그러면 이게 대선이 있는 해인데 네. 갑자기 침체로 급격하게 이렇게 빠진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잘못 잡게 되는 네.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준의 너무 신중한 판단이 모호한 판단이 또 한 번 시기를 실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변수는 역시 대선과 유동성이에요. 만약에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QT라는 거 네. 양적 긴축이죠. 만기가 도래하는 모기지라든지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고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게 유동성을 축소하는 하나의 네. 채널인데 이것을 중단할 거다. QT를 중단한다. 네. QT를 QT를 중단하는 유동성을 게 푸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긴축이 거의 막바지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QT를 극대화했다가 QT를 네. 줄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인하하는 이 수순으로 갈 거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3월 달이 되면 다양한 것들의 연준의 부채 개정에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아니 BTFP라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간 연장했던 프로그램도 재연장 안 하고 뭔가 미국의 시중은행들의 유동성에 결핍이 생긴다. 그러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과거 미국의 뭐 금융 수도죠. 뉴욕 연준에서 QT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수순대로 종료될 것인가를 미리 1년 전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보고서가. 네. 거기에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입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GDP 대비 한 10% 남짓한 수준까지 내려가야지 그때 QT라든지 다른 숫자는 누를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다양한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경거만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연준 자체의 스탠스입니다. 물론 12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다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보고한 걸 놓고 본다면 3월 달은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불협화음들이 유동성 효과가 지금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갑자기 줄어드는 그 가운데서 실물 경제가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의 힘으로 하고 있었던 게 이제 흔들거리면서 이제 네. 결국에 다 드러난다. 수면 위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침체가 확 오는데 맞습니다. 그럼 부랴부랴 금리 낮춰야 되겠다면서 오히려 더 낮추게 되는. 그럴 때 1년 전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 있을 때고 네. 지금은 연준 자체는 아니 미국 자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데 네. 그것 자체도 좀 고민스러울 거다. 3월 FOMC 전까지는 이제 1월달, 2월달 CPI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작년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안에 구성비도 되게 다양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어쩐 물가를 조사하는 기준치가 되는 가중치들 있잖아요. 그 가중치들이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게 1년에 한 번씩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구성했던 그 가중치가 올해 2024년 1월 달부터는 또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뀜 속에서 나오는 물가의 상승 압력, 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이 적시성 있게 정책을 피기에는 어렵다. 대선 전에 한번 그렇게 침체가 한번 탁 오게 되면 네. 물론 이제 예측이지만 네. 미국은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좀 불리한 어떻게 좀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 시나리오 이런데 제가 모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장 큰 저희 전망 중에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변수라고 한다는 것은 대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여당이 경제가 고꾸라지면 여당한테 이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살리기 위해서 무한적으로 또 유동성을 살포한다. 그러면 저희 전망이 역성장이 틀리고 아마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라고 할 수 있는 선방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조사모사라고 보는 게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우리가 올해와 내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큰 인플레이션 우리가 흔히 70년대 후반에 낙타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의 큰 인플레이션의 폭등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잠재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 올해 뭐 모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선언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정말로 얼마나 가시화될 거냐 아니면 정말
이거는 자유로워졌다라고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과감하게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요철 구간이라고 표시하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좀 과감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 좀 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군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뭔가 의사 결정을 하겠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선거가 있으면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조금 뭐 부양도 좀 하고 하면서 네.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여당의 또 숙제니까 뭐 이래저래 뭐 정책들 나오면서 좋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좀 이렇게 베팅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뭐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가 정확하죠. 경기 어려워져? 그러면 여당이 돈 풀어서 선거 네. 전까지는 경기 살릴 거야. 어떻게든 떠받치자. 네.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면 해피하지만 네. 그렇게 돼서 주식투자에 과감히 했던 기관 자금이라면 연초에 1월 개장하자마자 애플 주가가 크게 내려갔었죠. 지난해 연말에 있을 산타랠리를 그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뭔가 크래션이 한번 있다라는 것이 상당한 징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